왜 어떤 나라는 점점 잘 살게 되고 어떤 나라는 못 살게 되냐, 그거 연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경제학에서는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는가. 그러다가 슈페터가 등장하면서 이제 기업가 정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기업가 정신 1등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강의 기적은 기업가 정신 때문이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김성국입니다. 경제 발전과 기업가 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1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발전이라고 했는데, 발전과 성장은 우리 경제학에서는 조금 구별을 해서 사용합니다. 성장 그러면 이제 양적인 걸 말하고, 거기 질적인 것까지 포함되면 발전이라 그러는데, 오늘은 큰 구별 없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성장 또는 경제 발전에 기업가 정신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순서를 보시면 우선 경제학설사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사와 경제학설사를 잘 구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제학설사라 그러면 경제학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사 그러면 우리 그냥 경제, 일반적인 경제 활동, 이것의 역사고요. 그래서 경제학설사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업가 정신 그러면 슈페터가 아주 대표적으로 시작한 분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슈페터가 가지고 있는 학설사적 위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 주류 경제학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좀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경제 학설사적 위치에서 기업가 정신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 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렇게 4개 선진국들이 경제 발전 과정에서 기업가 정신과 관련해서 어떤 경제사학자들의 논의가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또 우리나라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우리나라 얘기도 조금 하고, 그래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라는 과목이 뭐냐, 경제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경제사는 학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더글라스 노스라고 1993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경제사 분야에서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경제사를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했냐면, 경제사의 구조, 경제학의 구조와 성취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걸 연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쉽게 얘기하면 왜 어떤 나라는 점점 잘 살게 되고 어떤 나라는 못 살게 되냐, 그거 연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경제사 안에는 그거 외에도 교육이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주된 관심이 경제사는 왜 어떤 나라는 발전하고 어떤 나라는 실패하느냐, 이거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나타나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연구, 이걸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 발전의 요인 하면, 경제학에서는 흔히들 그 생산 요소라고 하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 또는 기술 혁신, 이런 걸 얘기 많이 합니다. 요새 이제 더 들어서 제도적 변화, 제도적 요인, 이런 걸 이제 강조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그 인적 요인 속에서 노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양적 요인이고, 이 인적 요인의 질적인 거다 그러면 이제 기술, 혁신, 이런 것이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특히 슈페터는 이제 인적 요인 가운데서 기업가들의 혁신적인 요소, 이거를 강조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슈페터의 강조점은 생산 요소의 양적인 투입보다 질적인 면을, 특히 그 인적 투입의 질적인 면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 기업가 정신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경제학에서는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는가? 그러다가 슈페터가 등장하면서 이제 기업가 정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을,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제학을 처음 이제 시작한 사람들은 영국, 프랑스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입니다. 사실 기업가 정신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등장한 건 프랑스에서 등장했습니다. 지금도 앙트로프로노 그러면 이제 프랑스어에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프랑스에 이제 백과사전에 처음에 등장했다가, 깡뚱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기업가 정신을, 기업가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세이, 경제학 공부한 사람들은 원론 시간에 제일 먼저 이제 세이를 배우죠. 왜냐하면 그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조한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실 요즘은 살 사람이 있으면 공급할 사람은 넘쳐나요.
지금은 소비자가 왕이죠. 근데 그 시대에는 생산 요소가 부족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급만 하면 사겠다는 사람이 널려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조한다라고 했던 세이의 법칙이 아주 그냥 당연지사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이거 세이가 기업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노동, 자본, 토지 등 생산 수단을 결합해서 이윤을 얻어서 그거 가지고 요소 투입자들한테 대가를 지급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세이가 기업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와 함께 또 고전학파 경제학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뭐 아담 스미스를 비롯한 영국 사람들이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이 프랑스에서의 어떤 기업가라는 개념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벤담이 오늘날 이제 영국의 프랑스의 앙트르프로너와 비슷한 프로젝터라는 이제 개념을 얘기했는데, 프로젝터로 우리가 프로젝트 한다 그러죠.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한다 했을 때 프로젝트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프로젝트 하는 사람, 이거는 이제 발명가와 기업가를 혼합한 단어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영어 단어 가운데는 앙트르프로너하고 제일 비슷한 단어가 프로젝터인데, 벤덤이 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 스미스는 그 프로젝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담 스미스는 오히려 뭐 고용주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했고, 당시에 많이 쓰던 merchant, 상인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를 많이 썼고, 프로젝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 스미스는 어떻게 보면 경제 법칙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창의하고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조금 적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후에 고전학파 경제학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카도, 멜더스, 존 스튜어트 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리카도나 멜더스 같은 사람은 전혀 기업가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왜냐하면 이 고전학파 학자들은 전부 계몽주의 진보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경제 발전이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데, 진보가 오게 되는데, 그 법칙이 뭘까? 어떤 법칙이 하나님이 여기다 심어놨길래 발전이 있을까? 여기 관심이 가졌기 때문에 한 개인이 특출나게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존 스튜어트 밀은 영어, 프랑스어의 앙트르프로너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영어에는 그런 단어가 없다. 그걸 아쉬워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 약간의 그 기업에 대한 관심이 있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고전학파 학자들은 기업가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랜들 홀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업가 정신과 경제적 진보라는 책을 썼는데, 좀 이따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기업가 정신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저 책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류 경제학에서 기업가를 등한히 하게 된 이유가 애덤 스미스를 따르지 않고 리카도 방식을 따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하냐면요, 애덤 스미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분업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분업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이 올라가고, 또 분업을 많이 하려면 시장이 커야 되고, 그래서 아담 스미스 국부론의 1장 1절에 보면 바늘 공장의 분업 얘기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기업가의 그 어떤 창의적인 활동들을 굉장히 아담 스미스는 중요시했는데, 그 다음 후계자인 리카도에 와서는 그런 얘기를 별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리카도는 우리가 이제 그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걸로 아마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고 다 아는데요. 수학 체감의 법칙을 얘기하기 위한 기본적인 모델이 생산량은 노동과 투입의 함수이다. 노동과 자본 투입의 함수이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생산 요소 투입이 들어감에 따라서 결과물은 수학이 체감한다. 이 수학 체감을 얘기하기 위해서 생산 함수 모형을 얘기했고, 이것이 고전학파 학자들한테 주로 받아들여졌어요. 이게 아주 모델화하기 좋거든요. 그 나중에 수학자 마샬이 경제학 원리에서 이 고전학파 이론들을 전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서 아주 간결하면서 분명하면서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떤 뭐 측량하기 어려운 개인의 창의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건 아주 다 묻어버리고, 그냥 양을 집어넣으면 뭐 똑같은 아웃풋이 나오는 단순한 모델을 경제학이 선호하게 됐다. 이러면서 경제학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시작된 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기업가 정신에 대한 관심이 초기엔 좀 나타났다가 사그라들고, 그것 대신에 아주 수학으로 표현하기 좋은 양적인 측면만이 부각됐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는데 오늘날 그 슈페터의 뿌리가 되는 어떻게 보면 독일, 오스트리아는 뭐 옛날에 같은 나라였고 비슷한 지역에 있는데, 그 독일에서는 전혀 다른 경제학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독일은 사실
영국에 비해서 한 70년 늦게 경제 발전을 시작합니다. 그 전에 다 분열되어 있던 나라고. 그래서 독일이 이제 통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 발전을 시작하는 것은 영국의 산업혁명 다 끝난 다음에 독일은 시작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독일이 늦게 이제 공업화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 산업혁명 당시에 세워진 공장에서 물밀듯이 들어오는 공산품들 때문에 독일의 신흥 기업들이 괴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 경제 개발을 할 때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 제품한테 시장을 열어놨더라면 우리나라 기업들을 아마도 살아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독일은 국민 경제적 관심사가 뭐냐면 우리나라 산업을 어떻게 지킬 거냐, 이것이 이제 독일 학자들도 그렇고 모든 국민들의 이제 관심사였죠. 그래서 독일의 독특한 이제 경제학이 등장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리스트 같은 사람입니다. 리스트 같은 사람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담 스미스와 리카도가 주장한 비교 의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교과서 다 나오니까 서로 잘 생산할 수 있는 거 생산을 서로 교환하면 누이 좋고 뭐 F 좋고 둘 다 이득이다. 그건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하자가 없어요. 거기다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리스트는 무슨 얘기했냐면, 그래 그건 맞는데 그거는 동등한 체급에서 경쟁할 때 그렇다. 헤비급 선수들끼리 공정한 게임을 할 땐 그 말이 맞는데 체급이 다르면 공정하게 될 수가 없다. 영국은 농업, 공업, 상업이 골고루 이미 발달한 선진국이고 독일은 아직 농업에서 이제 상업 조금 발달하고 아직 공업화도 안 일어난 단계다. 그러니까 독일과 영국이 자유무역을 하면 독일이 피해를 본다. 이래서 경제 발전 단계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게 국민적으로 굉장한 지지를 받고 논리적으로 그럴듯해요. 사실 이거는 역사를 얘기하는, 경제 발전 단계라는 것은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하나의 경제 사학의 태도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류의 연구들이 독일에서 많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특히 기업 또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다 보니 슈멀러 같은 사람, 물론 슈멀러는 아직은 기업가 정신보다는 기업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또 비허, 이 사람은 경영사 연구에 초석을 놓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존 바르트, 유대인과 근대 자본주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기업가의 독특한 측면, 이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비어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경영사 연구에 초석을 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독일에서 이렇게 여러 그 학자들에 의해서 결국 그 영국, 프랑스와 다르게 기업가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스도 독일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스도 독일 사람이니까 뭐 독일에 이제 집어넣는다 그러면 막스 그러면 이제 노동을 강조하고 기업가의 그 창의적인 활동이나 그거에 대해서 별로 크게 인식을 하지 않았지만 막스도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성숙해야 되는데 자본주의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기업가가 필요하다. 이건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기업 운영을 총 감독하는 게 꼭 기업가일 필요가 있느냐, 노동자 대표가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면에서 다르지만 누군가는 이 조직체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한 면에서는 막스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 사람으로서 막스 베버를 생각할 수 있죠. 베버, 그럼 베버 명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버 명제에서 얘기하는 영국의 산업혁명을 가지고 왔던 그 프로테스탄티즘의 정신, 이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 이 자본주의 정신은 바로 기업가 정신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베버도 역시 기업가 정신을 강조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국, 프랑스의 고전학파 경제학 다음에 독일에서 이제 시작된 학풍들은 영국, 프랑스의 고전학파 경제학과가 좀 다르게 기업가 활동도 강조하고 역사, 경제사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학풍의 경제학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스트리아 그러면 옛날에 이제 대독일주의, 독일이 통합할 때 오스트리아 중심으로 독일 신성 로마 제국을 다 통일을 할 거냐, 아니면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해서 프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소독일주의, 현재의 독일이 통일을 할 거냐, 이렇게 싸웠던 지역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과거 신성 로마 제국으로 같은 이제 문명과 문화권에 있었던 지역인데 그 오스트리아 학파에서 이 기업가 정신에 관심을 갖는 슌페터 같은 학자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도 역시 독일과 비슷하게 영국, 프랑스의 고전학파 경제학과 좀 다른 경제학이 등장합니다. 오늘날 오스트리아학파 그러면 전기 오스트리아학파가 있고 후기 오스트리아학파가 있는데요. 전기 오스트리아학파는 이제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 칼 맹거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요새 이제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한계 효용 또는 한계라는 마지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마지날 개념을 만든 사람들이 이제 전기 오스트리아학파 학자들이고요. 후기 오스트리아학파다 그러면 이제 슌페터를 비롯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전학파는 고전학파를 이어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한계 효용 또는 한계 생산력 이런 한계 마지널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킨 사람을 우리가 이제 신고전학파 학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를 합해서 우리가 주류 경제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이 어떻게 하면 시장 균형을 달성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생산된 게 다 소비되는 균형 상태에 있는데 어떤 요인에서 수요 충격이 오든지 공급 충격이 오든지 해가지고 균형이 이탈되면 다시 어떻게 균형으로 돌아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돌아가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가격이 너무 오르면 가격이 올랐으니까 비싸지니까 소비자는 안 사고 생산자는 공급을 늘리고 그래서 물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뭐 이런 균형 경제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시장이 균형되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균형점으로 가는 과정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냥 이쪽 균형과 저쪽 균형을 비교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 정태 분석이라고 그러죠. 그런 반면에 오스트리아 학파는 그 새로운 균형점으로 가는 과정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실 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충격이 오면 잠시 혼동이 있지만 다시 균형을 찾아가는데 그 균형을 찾아가는데 하루가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심 없고 이 시점에서 저 시점으로 순식간에 이동하는 것처럼 가정하고 그때 가격이 어떻게 변하고 수량이 어떻게 변하고 이것만 연구합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파에서는 아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 근데 그 과정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기업가 정신과 그 경쟁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가가 요 변화되는 상황을 인지해서 생산을 더하든지 생산을 줄이든지 어떤 이런 적응을 하는 거 이거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기업가다. 그 다음에 경쟁을 해야 누가 더 뛰어난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는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학파는 고전학파, 신고전학파의 주류 경제학과 달리 그냥 무조건 어느 새로운 균형점으로 간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업가 정신과 경쟁이 굉장히 중요한 분석의 툴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이제 슌페터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슌페터는 1912년에 경제 발전의 이론이라는 책에서 소위 말하는 그의 그 혁신에 대한 관점, 창조적 파괴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슌페터는 하버드 대학에 가서 1939년에 경제 순환론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혁신에 의해서 나타난 장기적인 기술 혁신 이것이 바로 경기 변동의 원인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레온티에프 가설이라는 것이 나와서 약 100년 단위로 주기로 놀라운 큰 기술 혁신이 등장하고 이것 때문에 경기 변동이 벌어진다. 이런 걸 나중에 이제 레온티에프라는 학자가 증명을 숫자적으로 증명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가 정신과 창조적 파괴 때문에 경기 순환이 온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뭐 IT 혁명, 정보 혁명 이게 다 기술 혁신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슌페터는 단순히 이제 기업가 정신에서 시작한 창조적 파괴의 혁신에서 그 다음 단계 연구는 이 경기 변동론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파동이 영국 산업혁명. 그때는 이제 면방직 공업하고 철도 같은 게 이제 주요 기술 혁신이었다. 두 번째 이제 산업혁명의 파도는 철강 산업, 그다음에 이제 철도 이제 이거고. 사실 증기기관 발명하고 나서 바로 철도 붐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증기기관은 영국 산업혁명 당시에 발명이 됐지만 나중에 철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건 상당히 뒤에 19세기 말에 가서 그렇죠. 그다음에 셋째가 전기와 자동차. 이런 기술 혁신들로 인해서 경기 변동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942년에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써가지고 결국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로 대체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슈페터는 그 기업가 정신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 기업가 정신이 이제 쇠퇴된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이 창의적인 것도 별로 없어지고 사회주의로 갈 거다. 그래서 자기의 연구 결과를 전부 집대성해서 이 책을 써냈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가 정신 얘기하면 이제 슈페터가 아주 대표적인 주자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오스트리아 학파의 미제스라든지 커즈너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랜들 홀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 이론을 계속 발전을 시켰습니다. 특히 미제스 같은 경우를 보면 인간 행동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 3권으로 이제 번역돼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핵심은 뭐냐면 주류 경제학은 인간 행동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는다. 결국 경제는 사람이 하는 건데 자꾸만 뭐 생산 요소인 자본이 어떻고 이런 물적인 거, 그 다음에 또 뭐 인간을 얘기하더라도 그냥 노동 투입 양. 사실 노동 투입 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은 인간이지만 노동자는 인간이지만 노동 투입 양이라는 것으로 환산할 경우에 그냥 이거는 할적의 물적 요소와 마찬가지예요. 생산 요소 투입 양으로 이제 돼버리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떤 경제 주체로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게 인간 행동이 분석에 초점이 돼야 된다. 사실 오늘날 경제학은 그래서 심리학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행동경제학이라는 분야가 등장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인간의 행동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 오스트리아 학파의 미제스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커즈너가 경쟁과 기업가 정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한 거는 투자적 기민성이에요. 소위 말하는 돈 되는 데가 어딨냐. 이걸 발견해낼 수 있는 능력이죠. 요새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돈 되는 데가 어딨냐. 그 투자적 기민성, 이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제 커즈너는 슈페터를 비판할 때 뭐라고 하냐면 마치 이제 슈페터 방식의 이제 기업가 정신을 혁신이라고 얘기하고 창조적 파괴라고 얘기하면 균형을 깨는 방향으로 가는 게 슈페터의 기업가 정신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균형이 깨지는 건 다른 요인으로 깨지고 그 깨진 균형을 기업가들이 날카롭게 발견을 해서 여기서 틈새 시장을 노리고 이렇게 하면 돈 벌리겠구나. 그래서 뛰어들므로써 다시 균형 상태로 오게 하는 힘이 있는 게 이게 기업가 정신이다. 그러니까 커즈너 같은 경우는 슈페터와 다르게 고전학파에서 신고전학파 주류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균형 개념과 연결을 시켜서 슈페터의 파괴, 창조적 파괴라는 건 너무 균형을 깨는 측면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기업가가 균형으로 오게 하는 거다. 이런 측면에서 보완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랜들 홀컴은 뭐라 그랬냐면 가만히 보니까 둘 다 대가인데 둘 다 말이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랜들 홀컴은 기업가 정신과 경제적 진보라는 이제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슈페터처럼 기업 균형을 깨는 측의 혁신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일단 깨진 상태에서 다시 균형으로 오게 하는 또 기업가 정신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둘 관계에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진보가 있는 거다. 경제적 진보, 즉 경제 발전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또 이제 아담 스미스, 리카도 아까 얘기했던 이런 개념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튼 오스트리아 학파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기업가 정신 이론이 경제학의 영역에서는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스트리아 학파와 좀 다르게 이제 또 시카고 학파가 미국의 양대 이제 경제학파라고 하면 하버드 쪽에 동부와 이제 서부 쪽에 이제 시카고 학파가 있죠. 이 시카고 학파는 좀 더 이 주류 경제학을 이제 지지하는 이런 쪽인데 이쪽 시카고 학파에서도 또 프랭크 나이트 같은 사람들은 기업가 정신을 아주 중요하게 인식을 합니다.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프랭크 나이트는 뭐라 그러냐면 결국은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가가 등장하는 거다. 누구나 다 시장 상황을 예측할 수 있으면 그냥 생산요소 투입에 의해 가서 저절로 다 잘 되는데 사실 내일을 알 수 없는 게 기업 현실이다. 그래서 나이트는 재밌는 게요. 이 리스크와 언서튼티라는 걸 구별을 했어요. 리스크라는 거 뭐냐면 뭐 위험이죠, 위험. 우리는 이렇게 위험이라고 번역하는데 리스크 정도의 대개 리스크라는 게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거를 리스크라 그랬냐면 통계 정도를 예측할 수 있어서 보험 같은 걸로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위험, 불확실성. 그건 리스크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그저께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제 많은 교통대란이 났는데요. 우리가 1년 동안 자동차를 몰면서 언제 사고가 날지는 몰라요. 불확실하죠. 그러나 내가 자동차 사고를 날 확률은 모르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또는 서울특별시의 자동차 몇 대 중에서 몇 대가 사고 날 확률은 대충 통계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얼마씩 조금씩 돈을 내서 모아놨다가 사고 난 사람한테 주면 적어도 그 사람이 생명의 목숨을 잃으면 할 수 없겠지만 그 외에 물적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리스크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확률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불확실성은 리스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률조차 계산할 수 없는 완전한 불확실성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이게 100% 불확실성의 세계. 그게 기업의 영역이에요. 만약에 어느 기업이 성공하고 어느 기업이 실패할지를 우리가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다면 돈 버는 거 쉬워요. 계산해서 확실하게 성공할 기업 주식 사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마다 다 예상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이 있고 손해 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정말 100% 불확실성의 세계다. 자, 이렇게 100% 불확실한 세계에서 어떤 사람은 기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못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랬을 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업을 차리고 못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리스크 지기 싫으니까 그 기업가로부터 고정된 안전한 월급 받아먹고 자기 노동을 제공한다. 그래서 결국 기업가는 뭐냐? 100%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확신에 차서 다른 사람들까지 고용해서 또 다른 사람의 자본까지 빌려서 기업을 성사시켜가지고 그 기업에다가 투자하고 경영을 하고 그리고 이득을 벌어서 그 사람들한테 고정적으로 줄목을 주고 나머지를 다 자기가 차지하는 존재, 이게 기업가다. 그래서 기업가의 존재를 특히 이 불확실성과 연결시킨 사람이 프랭크 나이트고 자기의 주장이 옳은지 틀린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기업을 통해서 한다. 이건 실험을 하는 거다. 기업은 일종의 실험이다. 그래서 야, 내가 맞냐 네가 맞냐 보자. 그럼 싸울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자신 있으니까 내가 기업 차린다. 이런 이제 실험을 하는 게 기업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외에 또 확실하게 또 확실히 다른 이제 또 기업가에 대한 개념을 얘기한 사람은 시카고 대학의 로널드 코즈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199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요. 이 사람은 거래 비용이라는 개념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거래 비용이라는 개념을 얘기해서 거래 비용 경제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생겨났고, 그다음에 그런데 이 거래 비용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게 기업의 본질이라는 논문을 쓰면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1937년에 저는 굉장히 젊었을 때 대학원생 시절일 때 기업의 본질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대체 기업이란 뭐냐? 정말 그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것이 생산 함수가 기업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법대 교수예요. 법대 교수인데 시카고대 법대 교수죠. 그런데 이제 그 기업이 본질이 뭔지를 고민하다가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경제학에서는 other things being equal이라고 그래요. 모든 요건은 동일하다. 그 상태에서 가격과 수량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게 경제학입니다. 그런데 other things, 다른 요건들이 동일하지 않다. 다 변한다. 그러면 그 변하는 요 요소들, 요걸 갖다가 이제 이 사람은 시장을 활용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가격 외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지 않습니까? 뭐 정보 비용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아요. 근데 그거 다 고려할 수가 없으니까 경제학에서는 다 그냥 야, 그건 다 일정하다고 그래.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연구하잖아요. 근데 일정하다고 해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리학의 세계에서 물체의 힘을 연구할 때 실질적으로 마찰 계수가 있는데 마찰 계수를 제로라고 놓고 물리학에서 힘의 관계를 연구하듯이 경제학에도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 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 다 고려하기 힘드니까 일정하다고 놓고 이제 연구하는데 사실 이게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가격 외에 다른 요소들을 이 사람은 이제 시장을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잡비용, 그러다 나중에 이제 시장 거래를 위한 비용, 그러다 거래 비용, 트랜잭션 코스트 이렇게 개념이 이제 발달되는데 이 개념 때문에 기업이라는 게 존재한다. 왜? 시장에서 아웃소싱 주면은 기업이라는 걸 굳이 안 만들고도 얼마든지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왜 아웃소싱을 안 주고 직접 사람을 고용해서 기업을 만드냐?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잡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거래 비용 때문에 기업이 존재한다. 이런 혁신적인 얘기를 했고 이것 때문에
법대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또 60년에 사회적 비용의 재문제라는 논문을 썼는데 여기서도 그 개념을 발전시켰고 그래서 이제 코스 티어럼, 코스 정리라는 단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이 코스는 법대 교수지만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 사람은 법대 교수니까 경제학 논문을 딱 2편 썼어요. 이거 2편 썼어요. 그런데 이 2편 때문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요새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아주 골 결정력이 좋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아주 논문 결정력이 좋아요. 딱 2편의 논문을 써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 기업의 본질이 뭐냐를 잘 밝혔기 때문에 오늘날 기업가 정신을 얘기할 때 코스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이후에 이것 때문에 이제 제도학파가 등장하고 기업가 이론이 이제 쭉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슈페터 전과 후에 기업가 정신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 이후에 이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과 거기는 이제 슈페터가 있었던 곳이에요. 거기서는 이제 기업가 사학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뭐 자세한 건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해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또 하버드 대학의 경영대학원에서 거기서 이제 그라스 같은 사람이 독일의 아까 얘기했던 비허, 존 바르트 이런 사람의 연구를 받아들여서 하버드 대학 경영학부에서는 경영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경영사와 기업가사 이렇게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